안녕하십니까. 스트리밍을 할까, 녹화를 할까 하다가 녹화를 할게요. 어, 이거는 요청 영상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지금 밀려있는 편집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이거 먼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좀 올리게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화의 힘 한류라고 제목을 적었는데 사실 두 파트고요.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아마도 이제 G7에 대해서 뭐 전체를 다루는 건 아니고 이미 다른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중국을 많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코로나 이전까지. 과거에 20대 때 일을 할 땐 더 많이 왔다 갔다 했었고 중국을 오가면서 많이 느낀 점 업무적으로 그리고 어 사실 G7 뭐 우리는 지금 뭐 외교 결과가 좋게 나왔지만 계속 중국에서 이상한 태클을 걸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또 뭐 계속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글로벌 사회에서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외교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국가다 보니까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우려가 있었고 계속 뭐 사드 보복이라든가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로 어 많이 안 좋은 그런 경험을 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중국의 상태 그리고 G7에서 굳이 한국을 초청해서 그러면 뭔 짓을 하는 거냐 이게 왜 우리한테 그런 큰 짐을 지우려고 드느냐 그런 부분들 몇 가지 이제 산업적인 부분 몇 가지 있고요. 그리고 그 산업적인 부분과 별도로 그럼 이렇게까지 그렇게 주목을 받게 된 건 뭐냐 결국은 한류다 이거죠. 결국은 BTS입니다. 예, 뭐 제가 BTS를 좋아하고 암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예, 사실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이미지나 어떤 호감을 갖게 되는 건 문화의 힘이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시작할게요. 이번 영상은 제가 편집 거의 안 들어갈 거고요. 자막 달릴지 안 달릴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불친절할 수도 있는데 내용이 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2018년도에요. 제가 이게 마지막으로 갔던 걸 거예요. 중국 난창시에 VR 세계 대제전인가 해가지고 당시에 제가 일하고 있던 회사에서 콘텐츠 진흥원에서 이제 주체가 돼서 한국관을 이제 전시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어, 네, 이때 되게 앳되죠. 2018년도 가을이니까요. 이때를 기점으로 제가 이제 몸이 망가졌죠. 저도 지금 채널에 영상이 별로 못 올라가고 있는 게 제가 지금 한 2주 가까이 지금 계속 장염에 뭐 인후염에 목감기가 심하게 와서 뭐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간간히 기침을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앳되죠. 네. 이때 이제 이런 이제 컨텐츠진흥원에서 주최했던 여기 나와 있네요. 2018년 10월 18일 난창 녹지국제전시센터 M1M5025 자, 세계 VR 산업대회 참가 한국 대표단 워크숍 해가지고 워크숍이 있었어요. 이때 워크숍의 주 내용은 이제 중국 진출함에 있어서 중국은 이제 공산당에서 이런 걸 굉장히 제재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현대 같은 경우도 뭐 국경현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작회사 혹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중국 회사의 지분이 51%를 확보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런 좀 잘못됐다고보다는 그냥 횡포죠. 중국이라는 국가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말이 이게 쓰기에 따라서 지들 멋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말이 좀 원시적이어가지고 특히 이 단어랜다. 그러니까 중국 한자가 좀 이게 원시적인 글자에서 발달해 왔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해석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과거에부터 우리가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이 진출을 할 때 사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뭐
대기업도 한 대 두드러 맞았죠. 롯데 같은 경우도 뭐 사드 문제로 인해서 롯데는 정말 큰 피해를 봤죠. 뭐, 뭐 롯데는 일본 기업이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실질적으로 진출했었던 롯데 이제 한국에서부터 진출을 했던 그런 거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 워크숍이 진행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측 워크숍이 있었는데 중국 측 워크숍은 이제 심천 VR 산업회 협회장하고 그 심천대학교 교수님 한 분 이제 그 산학 교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몇 가지 음, 세미나를 하는 거였는데 그 세미나에서도 이제 그 교수님이 제일 강조했던 게 이거예요. 솔직한 말로 심천, 그러니까 이제 선전시죠. 예전부터 심천이라고 했으니까 심천의 젊은 인재들,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많고 다 좋다. 우리가 다 잘 만든다. 너네들 뭐 쓰는 모든 제품들 다 메이드 인 차이나 다 여기서 만든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들 창의력이 없다. 자기들이 하면서도 그 교수도 그 얘기를 해요. 중국 우리 지금 대학 학부 학생들, 대학원 학생들 너무 창의력이 없어가지고 미치겠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거 끝나고 이후에 연회를 그 이제 중국 주최 측에서 연회를 열어줬는데 호텔에서 연회 있을 때도 실제로 심천대학의 학부생들이나 뭐 이런 이제 통역하고 뭐 이제 관심이 있는 VR, AR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많이 매칭시켜줬어요. 실제로 그때 알게 된 학생 한 명을 저 지금도 이제 가끔 연락을 하고 있고 친구들 이제 한국에서 취직을 한 경우도 있고 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창의력이 부족하다. 근데 저도 많이 느껴요. 중국, 우리 옛날부터 그랬어요. 한 20년 전부터. 와, 중국이 몰려온다. 거대 자본과 뭐 중국의 기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 몰려왔습니까? 최근에 좀 몰려오고 있는데 그 몰려오는데 되게 오래 걸렸죠. 한 20년 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의 구조적으로 사실 창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나중에 디테일하게 한번 또 테마를 잡고 얘기를 해보고요. 여기서 지금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선전 심천인데, 예, 여기가 심천시고, 이게 바오완구 이쪽이 이제 전통적으로 제조가 강한 지역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다 많이 뭐 생겼어요. 여기 쪽에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많이 생겼는데 전통적으로 바오완구에서 많이 이것저것 됐었고 여기가 이제 심천공항, 심천 바오완 국제공항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에 내려서 이제 저는 이쪽으로 들어갔던 지역이 많이 있네요. 뭐 홍콩 이쪽으로 마카오고요. 여기가 이제 광둥성입니다. 광둥성. 이제 여기는 사실 요새는 아닌데 제가 처음 중국을 이제 오갈 때만 하더라도 2006년인가요? 7년, 6년, 7년, 8년 그때 제일 많이 오갔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표준어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 저 만다리너라 그러죠. 광둥어를 썼던 지역이라 실제 이제 북경어를 기반으로 한 표준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아예 알아듣지조차 못해요. 음, 그런 곳이고. 그래서 이 난창 VR 세계대제전을 가서 제가 이제 저희도 전시를 하고 되게 커요. 이게 규모가. 이거 난창실 한번 보여드릴까 내가? 난창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난창시인데 보시죠. 자 보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볼게요. 중국 워낙 크니까. 자 아까 봤던 홍콩, 광둥성 이쪽이죠. 이쪽이 이제 여기 홍콩, 마카오 여기가 이제 심천이에요. 선전. 그리고 여기가 상해. 그리고 여기가 칭다오. 양꼬치에는 칭다오. 그리고 여기가 베이징. 그래서 이게 여러분 중국도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파워가 꽤 셉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프트웨어 파워는 거의 어디서 나오냐면 북경하고 상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북경 상해에서 나오고 칭다오시를 기반으로 이 사이에 일부 이제 2차 산업 기반의 일부 산업지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제조, 이제 IT, 뭐 ICT 뭐 이런 쪽은 다 여기에요. 광둥성,深圳. 여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 산업 기반 자체가 남북으로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VR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은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특히 인베디드 제어 쪽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각각 발전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만 할 줄 알고 하드웨어 하는 사람은 하드웨어만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제가 있던 팀도 그랬고 그거를 잘 해서 정말 하나의 팀으로 잘 이게 발달됐던 팀들은 정말 좋은 아웃풋을 냈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이제 VR이라는 게 아직 그 근미래 기술입니다. 아직 완성된 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VR 기술에 대해서 개발은 했어. 그럼 개발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요. 굉장히 이 센서도 많이 들어가고 이 센서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피드백 알고리즘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부터 그 시스템적인 부분에 간섭이 없게 해서 그 데이터를 소프트웨어 쪽으로 던져주고 소프트웨어에서는 맵하고 이 캐릭터의 그 디바이스에서 전달받은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움직임, 사람의 트래킹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동기화해 줘야 되는데 그 동기화 딜레이에 대한 것 때문에도 이제 뭐 멀미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를 이미 2017년도에 많은 팀들이 해결한 팀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봐야 그냥 돈이 많이 들죠. 투자도 많이 받고 돈이 많이 들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놓고 이게 시장이 아직 제대로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B2B나 일부 있지, B2C 이제 보편적으로 대중한테 다가갈 수 있는 아직 그런 규모의 시장성이 안 되고 그런 규모의 보편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는 뭐 20억, 50억, 막 100억 이렇게 하는데 수익이 안 나요. 그럼 결국 못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가 지원 과제는 R&D 과제로만 하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도 그 VR 쪽 업체하고 뭐 ESS 쪽 업체 제가 자문을 해주고 있지만 그 업체들도 거의 과제예요, 과제, R&D 과제. 실제로 물론 이제 퀄리티가 좋게 나와도 그거를 실제로 사업화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왜 하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따로 있어요. 얘네들도 베이징 뭐 상해 이런 데 여러분들 뭐 아시잖아요. 뭐 중국 애들만 쓰는 거 있잖아요. 뭐지? QQ 뭐 이런 거 있죠. 뭐 틱톡도 중국 거라던데. 뭐 이제 그 뭐 이제 여러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베이징 상해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쓰시는 뭐 마우스 이런 거 저도 이거 쓰지만 보시면은 뭐 이게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이 메이드 인 차이나 다 여기에요. 광둥성, 심천. 여기는 다 하드웨어 디바이스만 만들어. 여기는 다 소프트웨어만 만들어. 완전히 물리적으로 서울, 부산이 뭐예요? 그냥 이만큼 먼 데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돼. 그 중간 지점이 어디냐? 그 중간 지점 대도시가 우한시예요. 이제 이 지금 사태의 발상지 코로나 코비드 19의 발상지죠. 우한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뭐 우한 폐렴이다 그랬었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약간 이제 국제사회 협의로서 그런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혐오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코비드 19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왜 우한시가 아니고 옆에 난창시 가서 했느냐? 우한시는 이미 되게 큰 도시예요. 1,000만 명이 넘는 도시예요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 뭐 하기가 애매해. 그리고 얘네 그거 있잖아요. 그 공산당 뭐 지역 뭐 중앙당 지분가? 그게 난창시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시골입니다 여기. 제가 이 정도인데 뭐 500만 명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500만 명은 우리나라는 되게 큰 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큰 도시인데 중국에서는 워낙 이 땅도 넓고 사람도 많다 보니까 중국에서 500만 명 그럼 완전 시골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그 VR 세계 대제전 하겠다고 그것만 이렇게 좀 나눠고 막 그렇지 뭐 없어요 여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이 VR 세계 대제전 보면서 야 중국 애들 심천에서 맨날 그 뭐 바이브 뭐 그런 거 지들이 뭐 생산해주고 그러니까 많이 좀 발달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 때 기준 지금도 그럴 거예요.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컨텐츠 하드웨어 모두 통합해서 VR 기술력을 따지면 어디가 제일 뛰어나냐를 따지면 미국이 제일 뛰어납니다. 미국이. 그리고 이제 미국 바로 턱 밑에 1, 2년 격차로 한국이 존재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사실 미국이 참전하는 거 아니니까 이 세계 대제재는 미국은 안 나와요. 중국에서 하는 거니까. 한중일 회사들이 있어요. 일본에선 거의 없었고 거의 중국 회사. 한국은 이제 우리 콘텐츠 증명에서 봤던 회사들 일부. 근데 나머지 이제 짜잘한 이제 디바이스 회사들 조금 와가지고 깔짝깔짝 되는 건데. 뭐 일본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중국이 궁금했어 사실. 중국은 어느 정도 지금 이 VR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을까? 네,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뭐 코엑스나 킨텍스 레벨이 아니에요. 그거 한 8배, 10배 돼요. 전 시장만. 전 시장 그냥 바깥 도는 데만 2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이래요. 중국이 한국보다 당시 3년에서 그러니까 진짜 잘 만든 그런 부스들 괜찮은 컨텐츠도 괜찮고 시뮬레이터도 괜찮고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그 인베디드 시스템 솔루션도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되는 업체가 그때 당시에 제가 경험하고 제가 속해 있던 업체와 그 전에 VR 개발했던 뭐 제 학위 논문에도 있었지만 그런 내용하고 비교했을 때 한 3년 정도 뒤처지는 보편적으로는 한 5년 정도 뒤처지는 수준입니다. 일본은 처참해요. 일본은 요새 뭐 보면 아시겠지만 이때도 이미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전 알고 있었죠. 일본 상태가 좀 메롱하다는 거 이미. 자, 일본은 10년 이상 뒤처져 있어요. 중국에 비해서. 한국하고는 한 15년 격차 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얘네는 지금 4차 산업 뭐 이런 쪽에는 아예 그냥 빵이야, 빵. 없어. 얘네는 없어요. 얘네는 4차 산업 이런 거 몰라. 제로에 제로. 4차 산업만 몰라요? 그냥 얘네 컴퓨터도 보급률이 뭐 겨우 2자릿수 넘는다 그러니까 심각하지 일본은 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G7에서 플러스 원, 즉 한국을 왜 초빙했느냐 도대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산업적인 부분 그래서 계속 얘기 나왔던 게 그거예요. 근데 어쨌든 한국은 이제 뭐 박근혜 정권부터 시작됐던 그 중국몽인이 해가지고 이제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씨가 이제 중국에 전승절 뭐 그런 거 가가지고 막 외교하고 그랬었어요. 이제 좀 이제 어떤 이제 외교적인 그 스킬이나 이런 건 부족하니까 진짜 막 들이대가지고 했지 옛날 방식으로. 근데 그것도 뭐 대통령 역량이 그 정도 뭐 이런 어떤 그 국제사회에 외교적인 테크니컬이 없다 그러면 그런 테크닉이 없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박근혜 씨가 했던 그런 막 약간 뭐 저돌적으로 들이대가지고 막 땡깡이라도 피우는 그렇게라도 해서 이게 어프로치가 되면 되는 거거든. 어느 정도는 됐다고 봐 당시에 사실. 그래서 뭐 그게 순실이의 작품인지 정말 당시 박근혜 정권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본인이 의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가 대중무역 비율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했다라기보다 시대적 흐름이 그랬어요. 미국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트럼프 때부터 이제 뭐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트럼프랑 이제 문재인 대통령 딱 되고 나서부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지. 이놈의 중국을 빨리 이거 커트를 해놔야 북한하고도 뭐 이게 얘기가 다 빨리 잘 되고 뭐 하는데 저놈의 중국을 어떻게 까발릴까 했더니 결국 박근혜 정권 때 그 사드 문제 때문에 저거 하다가 결국 사드 질질 끌다가 문재인 정권 딱 들어오자마자 이제 그거를 뭐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까 사드 저 협약이 된 거를 들여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중국에서는 뭐 난리 나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은 중국하고도 무역 비율이 상당하고 미국하고도 무역 비중이 상당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줄을 잘 탈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제 그러면 자기들이 대국, 뭐 중국은 난 솔직히 대국이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일단 대국이라고 합시다. 대국이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봤을 때 미국은 우리의 동반자로서 가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트럼프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첫 해에는 안 그랬지만 둘째부터는 문재인 정권에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물론 이제 문재인이라는 뭐 사람이 뭐 다른 정책적인 거는 솔직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양반 외교를 진짜 잘해. 오죽하면 타임지에서 타고난 네고시에이터라고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처음에 이제 대북 관계 처음 잘 풀어나갈 때 그런 능력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번에 뭐 G7 그 전에 이제 방미해가지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할 때나 이런 거 얻어내는 거 보면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 나라에서 갖고 있는 이 이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딜을 때릴 줄 아는 그런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한 거는 뭐 이 사람 평가는 뭐 끝나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좀 호감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G7에서는 왜 불렀냐, 대한민국. 중국 의존 산업을 탈피하고 싶은 거야, 결국은. 이게 지금 여러분 뭐 트랜스포머 그 영화, 이제 헐리우드 영화 좋아하셨던 분들, 트랜스포머 중국 자본 들어가면서 말아먹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3N 소프트웨어 업체들, 게임 업체들 왜 말기 시작해요? 텐센트 자본 들어가면서 말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동반자적으로 가려는 그런 태도를 우리나라의 역량이 커지니까 그런 태도를 점점 보여와.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이 약간씩 경험하고 있어요. 일부 주들에서 경험하다가 이제 확 와닿는 거지. BTS로 인해서. 근데 이제 중국은 점점 이 새끼들 하는 짓이 가관이야. 무슨 뭐 김치가 뭐 파워차이 자기네 거랬다, 한복은 한풀했다, 막 이런 이상한 짓을 하면서 산업적으로도 보복을 해요. 외교적인 거를. 외교적으로 자기들이 어프로치 안 된 건 자기들의 외교 역량이 딸려서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유기적으로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민간 산업에서 그거를 해코지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일본도 그 짓을 했다가 세계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욕을 처먹고 지금 저러고 버러울 탄 거잖아. 예,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중국 의존 산업은 뭐였고 어떻게 탈피할 거고, 얘네들이 G7이 특히 미국이 원하는 게 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얘네들이 한국한테 원하는 거 첫 번째, 이거는 다들 아시죠. 워낙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됐어요. 백신업으로서의 기능. 뭐 우리가 K방역에서 보여준 요번에 이제 백신 접종, 뭐 요새 여러분들 많이 맞고 계시겠지만 백신 접종 스피드 그래프 보셨죠? 아, 거기 이제 베스트 댓글들 끝내주죠. 뭐 전화번호, 국가번호 8위의 위험이다. 빨리빨리의 민족을 무시하지 마라. 미쳤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도 미쳤고, 그러니까 우린 늦게 시작했어.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백신을 갖고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장만 있고, 이제 뭐 기술 협약만 돼 있는 거지, 생산 협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말 심각했던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막 부작용이고 뭐 일찍 맞아 때렸는데, 우리는 지금 인정된 그런 부작용 이상 사례들을 56건인가에다가 실제 사망 사례, 이제 혈전증으로 인한 한 건 나왔어요. 1,500만 명이 지금 백신을 1차 접종을 마쳤는데 굉장히 적게 나온 거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접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아스트라제네카 저거 하고도 협약을 잘 하고 왔고, 뭐 모더나 쪽하고도 이제 삼성 바이오 로직스하고 뭐 협약이 되고 있었고, 뭐 이런저런 것들, 백신 허브로서 또 이제 자기들이 EU랑 영국, 미국 간의 어떤 이런 것들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냥 자기들 물량이 딸리니까 싸우고 중재가 안 되는 거거든. 그걸 누가 공급해 줄 수 있냐? 한국이 공급해 줄 수 있다. 누가?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 제조업의 활성입니다. 결국 미국 제조업이, 그러니까 미국이 왜 중국한테 이렇게 강하게 못 나가냐면 자기들 제조업 대부분이 중국에 의존돼 있어요, 지금. 미국이 제일 심해요, 이게. 그렇다고 미국은 중국 아니고 뭐 다른 제3국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옮기는 그런 것도 잘 못해. 빨리빨리가 안 되지, 얘는. 좀 우리는 막 인도네시아니 뭐 베트남이 이렇게 빨리빨리 옮겼다가 빠졌다가 막 이러잖아요. 얘는 그게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뭐해? 얘네들 입장에서는 한국이야 선진국이니까 가서 뭘 어떻게 해보겠네, 이게. 미국 제조업 발생, 이거는 어떻게 얘네들이 기대하게 됐느냐? 기아죠, 기아. 기아로 시작됐지, 사실. 기아차.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기아차, 텔루라이드. 텔루라이드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지역사회가 다 이제 망해가던 지역사회가 살아난. 그 지역, 그 주민들은 기아가 자기 지역에 있고, 자기들이 기아의 일원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아가 굉장히 좋은 일을 했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미국 제조업이 사실 지금 와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도 아직 제조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싼 것들은 너무 싼 것들은 이제 중국으로 우리도 많이 넘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중요한 것들은 아직도 다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인건비나 이런 게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제조업 공장 인건비는 단순 노동 임금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심지어 미국이 더 싼 부분도 있어. 그리고 고용 유연성이 좋죠. 쉽게 말하면 이제 나쁘게 말하면 쉽게 해고가 된다는 건데, 근데 이제 저런 대기업이 들어가면 해고도 쉽게 안 하지. 얼마나 좋아. 이런 거를 미국은 약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이거 비슷한 건데 약간 달라요.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제 실리콘밸리를 거점으로 하는 4차 산업, 4차 산업이 이제 트렌드를 리드하는 그런 산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국가, 그것도 선진 국가가 어디가 있느냐? 이건 한국밖에 없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이미 이런 역량이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90년대에 살아요. 얘네들 아직도 팩스 보내고 있고 아직도 도장 찍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이번에 많이 일본의 실체가 뽀록 났죠. 얘네가 더 이상 선진국도 아니고 실제로 2020년, 2019년 기준으로 일본의 GNP, GDP 기준이 우리랑 비슷하거나 그 구매력, 소비자의 구매력을 포함한 지수를 그 계산을 더해버리면은 우리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지금 일본이 선진국이 아니야. 우리가 더 선진국이야. 그냥 살다 이제 이런 시점까지 보게 됐는데 하여튼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건 이제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일본이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인데 왜 일본에 대해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2014년, 15년 기점 이후로부터 미국에 일본인이 별로 없어요. 일본 유학생들도 거의 없고. 다 유학생은 다 중국, 한국 사람이에요. 아시아계 유학생들. 일본인은 거의 없어요. 거기서 있지도 못하고 이런 국제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지도 못해. 아예. 학업부터. 왜냐면 자기들도 뭐 유학을 오려면 이 나라에 어떤 특색이 있고 좀 리드하는 그런 트렌드 산업을 배우러 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전문 학습 영역이니까 자기가 베이스는 깔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일본 내에서 그 베이스 자체를 깔 수 있는 어떤 학교나 학습이나 대학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뭐 이학 뭐 이런 쪽은 뭐 좋겠지만 공학 쪽으로 와버리면 이제 딸리는 것이 이제는. 왜? 그냥 전산 베이스가 돼야 돼. 이제 4차 산업이라는 건 결국은 어 이제 IT 기반이 돼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게 안 돼요. 얘네는 아직도 색 갖고 그런 것만 장인을 찾지. 뭐 시스템 뭐 설계하고 솔루션 제안하고 이런 거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얘네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 자체도 일본에 의지할 수 없게 됐어.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하고 많이 현업에서 유기적으로 오가고 있죠. 다음, 생활전선. 생활전산. 그러니까 이런 거 뭐냐면 우리 민원224 이런 거.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가가 여러분 가보시면 와 무슨 그 미국도 그 소셜 넘버 아이디 그 카드 발급하는 게 있어요. 와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동생 그거 할 때 가가지고 그 주차장 대놓고 기다리는데 3시간 걸리더라. 면허 면허 나오는데 면허 나오는데 막 3달 걸리고 미쳐요. 그러니까 무슨 뭐 문서라든지 뭐 하나 띨라 그러면 전산화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ATM기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그냥 카드 대고 뭐 삼성페이 뭐 대고 그러면 얼마 그러면 찍찍 나와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뜨잖아요. 비용이 내 통장에 얼마 들어갔고 얼마 까졌고 네 지금 얼마 있고 급여가 얼마 들어갔고 이게 바로바로 되잖아요. 미국 여러분 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게 바로바로 되는 데도 있는데 안 되는 데는 ATM이라고 있어. 근데 ATM이 완전 오토가 아니고 내가 얼마 인출할 거예요 하고 이렇게 종이 서류를 적어야 돼. 걔네 양식이고 앞에 있어. 그걸 하고 거기다 꽂아 넣어요.
이게 전산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은행 직원들이 출근해서 그걸 다 열어봐. 그러니까 우편함 같은 거지. 그런 것도 있어요. 미쳐요. 그러니까 바로 출금이 안 돼. 바로 입금도 안 되고. 이게 왜 돌아버리냐면 그때 이제 미국에서 제 동생이 차를 사야 되는데 이게 환전해서 이제 입금돼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딜레이가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은행 그 시간하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디지털화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느냐. 요번에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방역에 대한 지금 이제 코로나 맵 같은 것도 이제 확진자 동선 추적 맵 이런 것, 맵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 이걸 보고 전 세계인이 놀랬잖아요. 와. 그러면서 이제 딴 나라 애들 뭐 그때 그 한경화 장관 인터뷰할 때도 이제 잘 그러니까 독일 애들조차 이딴 질문을 하는 건 독일도 별 볼이 없는 거야 이제 디지털화가 안 되고 있는 거야. 그거에 개인정보나 이런 게 너무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민감하지 않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19 그 확진자 동선 맵 그 정보, 인포메이션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에 개인정보가 있던가요? 개인정보 1도 없어요. 개인정보를 이렇게 대중적으로 안 알려주면서도 동선은 다 알려줘. 예, 번호로 매겨가지고, 위치하고 이것만 알려주죠. 거기를 방역을 했냐. 밀접 접촉자는 그 사람한테만 알려주죠, 또.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정보의 어떤 저건 없어요. 근데 자꾸 이 개인 프라이버시가 너무 침해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일도 치면, 그러니까 이 디지털화를 모르는 거야, 아직도 얘네들은. 이런 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사실 이렇게 오는 데에 있어서 일단 과거 대단했던 양반들이 이걸 베이스를 깔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건데 하여튼 그걸 또 잘 활용해서 지금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어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혹은 이제 G7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하자는 거야, 자꾸. 결국은 중국 의존 산업을 탈피해서 한국에게 좀 의존하겠다 이거죠. 왜 한국은 적어도 유럽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뭐 호의적이고 자기들도 호의적으로 여태 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이걸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죠. 중국은 지들 유리한 것만 날름 먹고 그냥 다른 짓거리를 하잖아 자꾸. 뭐 약간 북한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공산국가들의 좀 특성인가? 왜 그러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미래 에너지 기술. 신재생 에너지 자재나 이제 기술적인 의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오늘도 뭐 나왔더라고요. 뭐 전기요금 뭐 3분기까지는 동결하고 뭐 4분기부터 올릴 수 있겠다.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전기요금은 동결되거나 낮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뭐 전기차 쪽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만 결국은 당분간은 근 10년, 20년 동안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첫 번째로. 리튬이온 배터리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쏟아내는 데가 어디냐? 얘네예요. CATL. 중국 기업이죠. 자, 근데 보시죠. 보쉬하고 같이, 그러니까 보쉬도 CATL하고 이제 협약을 했어. 왜? 독일에는 배터리가 없어요. 독일 기업들은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를 독자적으로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연구하고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별로? 아니 없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독일조차 보쉬가 저렇게 해요. 그리고 또 일본 토요타도 저걸 해요. 토요타 뭐 전고체 배터리 쟤네가 최고 아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삼성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토요타조차도 전고체 배터리 지금 연구 단계인 거고 결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써야 되는데 CATL 거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없어. 소니는 자기들 가전에 들어가는 그런 것만 만들지 21700이나 18650 이런 원통형이나 어떤 전기차용 배터리 팩 파우치에 대한 그런 노하우는 전혀 없습니다. 소니는 이게 싱글셀하고 이제 직병렬을 대용량으로 묶어낸 배터리 팩하고는 완전 달라요. 같은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근데 소니는 거의 싱글셀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파나소닉 있지 않냐? 파나소닉 누구 겁니까, 실질적으로? 테슬라 거잖아요. 파나소닉 기가팩토리, 테슬라 기가팩토리.
얘네들 테슬라 물량 소화하는데도 벅차요, 지금. 그러면은 결국 파나소닉한테 못 받아. 누구한테 받아야? CATL한테 받아야 돼요. 미국, 독일 다 G7 전체. 그러고 싶을까? 아니 지금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대잖아. 쟤네들 자꾸 저 꼴통들한테 자꾸 얽혀 매어가지고 계속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 자체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어딥니까? 다 답 나왔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SK 이노베이션, 또 삼성 SDI. 여기죠. 얘네들 가면 끝나요, 게임. 자, 이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이 분야에 이제 저도 먼저 ESS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배터리 매니지먼트 알고리즘을 또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아마 뭐 올해는 저는 아예 대외 활동을 안 할 거니까 내년 학회에서 좀 논문으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이제 뭐 아까 CATL이라든지 여러 중국산 배터리나 뭐 파나소닉이나 여러 가지 다 사실 살펴보면요. 사실 파나소닉 배터리는 옛날 산요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제 산요가 부도가 나고 파나소닉이 인수하기까지 기간이 좀 붕 떠 있고 그 사이에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산요 그러니까 파나소닉 배터리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이 인수하고도 그걸 되살리지 못하고 심지어 파나소닉이 휘청였을 정도니까. 그래서 사실 기술적으로 이미 약간 좀 뒤처졌습니다. 옛날에 산요 그럼 짱이었지만 지금 파나소닉이 리튬이온 배터리 그 저 시장에서 짱이냐? 아니에요. 오히려 하위권입니다. 그럼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에서 최고는 누구냐? LG,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주력이 아마 21700. 예전에 1860인데 21700 나오면서 굉장히 졌죠. 21700 아마 얘네 INR 21700 50T 이게 제일 그 밀도 높은 니켈 함량이 제일 많은 21700 배터리고요. 얘가 이제 저런 데 들어가요. 그 뭐야 테슬라도 이제 21700 쓰고 얘가 이제 그런 쪽 들어갈 거고요. 말고 이제 폴리머 같은 경우도 LG가 제일 뛰어나죠. 그 다음에 LG랑 이제 약간 다른 노선으로 가긴 하는데 거의 이제 에너지 밀도에서는 LG가 먼저 미친 듯한 용량의 탑을 찍으면 그 다음 바로 삼성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정확히 에너지는 여기서 이제 나가서 만들어진 거죠. 사실 말이 많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실은 이제 결국 법원 판결도 다 나왔죠. 이제 산업 스파이 짓을 한 건데 따지고 보면 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 뭐 법적으로 다 공개됐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죠. 예전에는 그냥 L사, S사,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제는 다 얘기를 합니다. 이때 화학, CNS, 이노텍 인력들을 빼놨어요. SK 이노베이션이. 그래서 당장 지금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거의 대등한 퀄리티의 이제 배터리 팩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죠. SK 이노베이션이. 근데 이제 향후 점점 발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 현재의 위치를 고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뭐 법원에서 판결은 그렇게 났지만 결국 딜 때리는 거는 뭐 공장을 그냥 미국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씩 해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잘 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LG 배터리 공장,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 미국이 지어주겠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아가 그 텔루라이드 생산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했던 그런 형태가 또 되는 거예요. 네, 제조 분야에서. 삼성은 아직 모르겠네. 삼성은 자꾸 저 동남아 쪽 보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 배터리 그래 있어. 그다음 배터리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뭐죠? 신재생 에너지 발전 쪽으로 갑시다. 발전의 절대 다수의 발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 태양광이죠. 태양광 패널, 특히 태양광 패널 솔루션이나 제조 기술에 있어서 세계 최고는 누구다? 한화 큐셀. 한화죠. 한화 큐셀이.
짱입니다. 그 다음 대등한 또 하나 큐셀건 다이다이 뜨는 LG전자입니다. 네. 요 두 회사의 태양광 패널이 최고예요. 뭐 저도 지금 저희 집에 태양광이 6.9kW가 패널이 올라가 있는데 전부 LG 거고요. 아, 세 개만 하나 건가? 900W치만 그거 300, 300, 300 그것만 하나 큐셀이고 나머지 6kg는 다 LG 건데 어, 효율이 엄청납니다, 진짜. 뭐 어디 어중이 떠중이 중국제 그런 거 막 가져와 가지고 하면 일단 똑같은 면적에 발전량이 더 많고요. 그리고 막상 태양 딱 받아서 하면은 내가 계산한 발전량보다 더 들어와요. 좀 특이해. 좀 대단해요. 예전에 그 연구할 때 2014년에 연구할 때 그때 중국산을 가져다 몇 번 썼었는데 걔네들은 내가 계산한 것보다 덜 나오거든 항상. 얘는 내가 계산한 것보다 더 나와요. 발전이. 좀 신기해. 하여튼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네바다 라스베가스 넘어가는 그 쪽에 사막 쪽에 보시면은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당시에 이제 태양광하고 태양열 발전소 크게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납품하면 끝나는 거지. 미국은 아무래도 사막지대를 중심으로 태양광 그리고 테슬라도 그렇지만 이제 급속 충전 얼마 전에 이걸로 유튜브에서 이상한 좀 소위 말하는 잘 모르시는 분이 뭐 모르겠어요. 학부생일 수도 있을 거고 뭐 좀 아는 체를 하면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하시길래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나중에 인신공격을 하는 거야. 아 이게 좀 잘 모르면은 그냥 모른다고 하지 막 인신공격을 하면서 그렇게 막 자기가 뭐 결국은 뭐 아무것도 아니 모르겠어요. 지가 뭐 말을 안 하니까 나에 대해서만 꼬치꼬치 해먹지 지는 뭐가 어떻다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우리 집이 30년 넘게 전기공사업을 하는 집안이고 나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전기공사를 따라다녔고 방학 때마다 지금 내가 전기공학 석사를 하고 이제 ESS 국책과제에도 내가 참여를 했었고 KC 회의에도 내가 들어갔었고 아니 적어도 나는 현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연구 초기부터 해왔고 지금도 박사 연구로 내가 ESS 쪽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급속 충전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래서 야 주요 인프라랑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더니 뭐 아니 이 충전 인프라는 그러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주요 인프라는 아예 없는 걸 새로 만들고 꾸준히 또 소요가 되잖아요. 아니 계속 날라야 되잖아 기름을. 근데 이 전기 인프라라는 거는 선로가 이미 있잖아. 물론 선로를 증축할 수도 있고 뭐 근데 그 증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무슨 얘기를 해요? ESS 월을 통해서 여기서 방전을 해주고 이 부족한 부분을 누구로 채워? 천장에 다 태양광을 깔아서 태양광으로 채워서 기존 그리드에서 오는 거는 이 항상 충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스테이션이 밤에나 새벽에는 붐비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차징된 거는 그리드에서 차징을 해서 결국은 충전기에서 나가는 급속 충전의 충전량은 이 그리드에 부하를 주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면서 적어도 아니 여러분 적어도 공학 석사에 공학 박사로 10년 이상 10년이 뭐야 나 이제 20년 다 돼가지 이 분야에 있었던 사람이면 전문가 아닙니까? 물론 이제 정확히 뭐 발전 전기 뭐 이쪽만 한 거는 10년이 차이 안 되긴 하지만 한 8년 이 정도지만 아니 그런 사람한테 뭐 아무것도 모른다는 뭐 그런 이중공격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래요. 이런 얘기에서 필요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 구상을 하고 있어. 그럼 뭐 필요해? 태양광 패널 필요해요. 뭐 필요해? 리튬이온 배터리 필요해. 뭐 리튬이온 배터리 지네는 뭐 되지. 자기들은 뭐 파나소닉이 있으니까. 근데 그건 테슬라만의 얘기라고. 테슬라가 아닌 다른 기업들도 여기 진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테슬라가 독과점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너무 우려할 필요가 사실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G7의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한테는 적어도 너무 나쁜 얘기만은 아니다. 거꾸로
대한민국에게 저게 이제 종속되기 시작하면 G7 국가들이 우리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도 쟤네 중국이나 뭐 일본처럼 포장을 부릴, 우리는 아직 그런 레벨이 안 돼, 규모가. 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좀 줄타기를 잘해야 되긴 하지만 예전과 분명히 위상이 달라졌고 G7이 왜 굳이 대한민국을 초청하면서까지 G8 같이 만들어 버렸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 산업 분야에서의 해답, 뭐 정확한 이게 정확한 답은 아닌데 제가 이제 현업에서 경험했던 부분들을 좀 취합했을 때 이런 시선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반도체죠. 반도체 이거 중요해요. 사실. 이제 우리 삼성의 이제 쟤드래곤께서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막 알랑알랑 대면서 막 자랑하던 그런 부분이 이제 이거의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예요. 왜냐면 말을 안 들어 일본 이제. 그리고 한 번 갔어요 일본 반도체가. 왜? 아니 요새 반도체의 트렌드는 뭐예요? 시스템 반도체. 쉽게 말해 시스템 온 칩이란 말이야. SoC. 시스템 온 칩. 시스템 온 칩은 결국은 반도체의 주변 회로까지 설계해서 통합으로 얘가 하나의 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화된 컴퓨터를 만드는 거지. 그걸 하나의 반도체로서 직접 해가지고. 그런데 일본은 그 시점까지 본인들의 산업 자체가 그쪽으로 나아가질 않았어. 그러니까 일본 없어요 그런 게. 그나마 최근에 좀 발버둥 쳤던 게 이제 르네사스인데 르네사스도 솔직히 말하면 옛날 그러니까 우리 진짜 막 청계천 막고 오야지들이 막 그런 양반들 계실 때 초창기 막 진짜 8비트 완전 801 후진 거 쓸 때 그때 하던 양반들은 일본 반도체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연장선상에서 하는 분들이나 르네사스 뭐 이런 거 갖다 그나마 썼지. 우리 세대만 하고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 밑에 애들은 일본 거는 아무도 안 써요. 쓰는 사람도 없고 쓸 일도 없고 뭐 좋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싸지도 않아요. 그냥 안 써. 쓸 필요도 없고 뭐 한물 갔어 그냥 저런 걸 왜 써? 쓸 일이 없어. 꽂았어 한마디로. 그럼 뭘 쓰냐 이제 중국산을 써. 중국 애들 SOC 끝내주는 거 많습니다. 자잘한 것부터 뭐 PMIC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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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000원? 근데 50원? 막 이런 거 많아요 막. 제가 SOC 중에 중산 SOC 중에 제일 싼 거를 10원짜리도 봤어요. 10원짜리. IC가 SOC가 10원짜리가 있다니까요. 상상이 가세요? 미쳤지. 그게 뭐였냐면 이제 그 손전등이나 그 LED 그 버튼 하나를 가지고 3단 모드가 있어. 뭐 약불, 뭐 중불, 강불 아니면 뭐 이제 뭐 컬러 LED면 RGB면은 뭐 RGB 아니면 색깔 우르르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런 모드 몇 개를 해놓고 그 PWM 제어를 해주는 그런 이제 SoC가 있는데 그게 몇 개더라? 10만 개인가? 100만 개인가? 뭐 최소 오더가 막 그 이상이에요. 하여튼 엄청 많아. 보통 억 개씩 나온대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억 개 이상 오더가 되면은 거의 뭐 10원, 20원이래요. 미친 거지. 그런 게 이제 나와요. 그럼 그런 걸 쓰잖아. 그러니까 되게 저도 많이 쓰고 지금도 쓰고 있지만 중국산 SoC에 많이 물론 이제 얘네들도 굉장히 좀 레벨이 올라가면은 드물어. 이제 뭐 화웨이나 샤오미나 뭐 이런 애들 외에는 이제 어려운 분야들이 있어요. 우리 그때 그 뭐야 5G 처음 할 때도 화웨이 거 모뎀 5G 쓰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왜 근데 화웨이 걸 썼어요? 좋아. 싸고 좋아. 응. 근데 이제 뭐 때문에 논란이 됐어요? 이거 각종 해킹이나 군사적 산업적 보안 문제가 있었어. 실제로 그런 걸 심어놨어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화웨이든 샤오미든 중국 기업들은 어차피 그 마윈도 그렇게 된 거 보세요. 뭐 공산당에서 너 꺼지고 그거 다 내놔 그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걔네는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 의회에서 당이 제정된 게 아니고 당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공산당은 중국은 당이 나라를 세운 거기 때문에 당에서 하라 그러면은 뭐 거부한다? 그럼 뭐 인체 신비전 그런 데 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반도체도 결국은 누구한테 이제 의존을 해야 되느냐? 샘성, 샘성, 갤럭시 뭐 S21 이런 거 하잖아. 엑시노스. 이게 왜, 야, 삼성 뭐 어쩌고, 여러분 삼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실상, 파운드리랑, 파운드리가 있잖아, 얘네. 지들이 설계 생산 다 하잖아. 응? 설계 생산 커스텀 다 해요. 오죽하면, 요번에 이제, 이거 어디 들어가요? 이거 커스텀에서 테슬라. 테슬라 하드웨어 3.0이 이거잖아요. 응. 이렇게 되는 거지. 반도체조차도 이제, 한국한테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돼요, 점점. 네. 그럼 이제 얘네들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면서 어디랑 싸우냐? 파운드리 쪽은 TSMC랑 싸우고 뭐 이제 SoC 쪽은 결국은 어디랑 싸우게 되냐면은 엔비디아나 뭐 AMD랑 싸우게 되겠지. 음. 그래서 뭐 중국의 어떤 시장 규모로 찍어 누르는 그런 부분에서의 횡포에 대해서 탈출구를 원하고 있다, G7. 그 탈출구로 얘들이 너무 이제 뭐 약간 외교적으로는 그동안 만만했는데 이제 얘네들 위상을 좀 세워줄 겸 우리 이득도 취하고 싶어 하고 만든 대상이 한국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